자, 2019년 8월 15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11시 45분 정도 됐고요. 23시 45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드리는데, 지인께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지인분이 전화가 와서, 파워넷이라는 분, 전일 제 방송을 좀 봤는데, 파워넷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배구조, 아이즈비전 인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싸게 인수를 하지 않았냐, 그것 때문에 뭐 주가가 흘러내리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죠. 제가 그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서 그분의 말씀이 약간 좀 틀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릴게요. 파워넷이라는 이 부분, 뭐 팍슨에서 제가 보는데, 팍슨에서 파워넷은 자세히 잘라 있어요. 이 지배구조 쪽인데, 자 보시면은 이 팍슨넷에서 지배구조 쪽인데, 첫 번째 33.17%가 위지트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청강이라는 기업에서 17.20%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얘네가 파워넷이 그 5월 31일 날, 그러니까 5월 31일 날 아이즈비전을 인수를 했어요. 아이즈비전. 이게 팍슨에서는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 주주가 10% 이상 주주를 보면, 여기서 보시면은 파워넷이 12,800원에 320억 정도의 거래 금액으로 250만 주, 15.85%를 지분을 보유를 했고요. 주식 양수.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다, 뭐 막 이런 말이 있죠. 주주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보여드리면은, 자, 이 부분에서 일봉상으로 보면은 5월 31일 날 파워넷 같은 경우가 이렇게 고점에서 들어왔다 올라갔다 이제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아이즈비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즈비전이 이때 뭐 주식 양도 12,800원까지 800원에 샀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올랐다가 거기서 이제 폭락하는 부분들인데, 자, 보통 가격이 한 5,000원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었다라고 보고, 12,800원에 산 부분들은 조금 비싸게 샀을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에 비해서는 비싸게 샀을 수도 있고,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거든요. 국내 시장이 거의 신저가를 계속 깨는 부분들이고, 시장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면, 보시면은 아이즈비전이 머큐리를 인수하는 부분들, 대주주잖아요. 머큐리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머큐리가 또 상장을 했고, 그러한 부분들, 즉 아이즈비전을 산다라는 거는 머큐리까지 그 대주주로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즉 지배구조가 파워넷이 아이즈비전을 지배하고 아이즈비전의 대주주가 되고, 아이즈비전은 64.28%를 가진 머큐리의 대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4,000원, 지금 가격이 그 아이즈비전이 4,000원 정도뿐이 안 한다 그래서 이거를 5,000원대 프리미엄이 12,800원 정도, 그 정도 굉장히 높은 가격일 수도 있어요. 5,000원일 때 그 정도의 프리미엄을 준 부분이고요. 뭐 4,000원이라는 부분들 20% 정도 하락하는 부분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락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은 머큐리, 즉 한 1100, 지금 시총이 1160억 정도 되죠. 거기다가 아이즈비전이 한 지금 이 시총이, 자, 시총이 645억이니까 한 1800억 정도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640억, 30% 지분을 인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640억 정도 소요해서 1800억짜리 두 개의 기업을 지금 현재 시총이 그러한 부분들을 파워넷이 인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파워넷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보시면은 한 20% 정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점에서 지금 뭐 박스권 정도에서, 박스권 이거 한번 튀긴 부분들은 인수 때문에 튀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통 한 4,500원,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박스권, 그 정도 박스권, 뭐 그 정도의 박스권에서 지금 현재 한 20%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 뭐 실적은 좋은데, 제가 실적은 좋은데
투심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머큐리에 대한 프리미엄이 아이즈비전을 인수를 하면서 머큐리에 대한 프리미엄이 당연히 더 큰, 아이즈비전은 지주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머큐리에 대한 지주회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1800억 중에 600억, 1200억짜리 기업들 그 두 가지 기업을 다 하는 그 지배구조를 바꾸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800억짜리 기업 600억, 1200억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당연히 좀 프리미엄을 많이 줄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뭐 12,800원의 이 부분 그 정도 가격에서 적어도 10,000원 이상, 그러니까 한 최대 많이 프리미엄을 줬다라고 하면 15% 정도 내지는 그 정도, 뭐 좀 들렸다라고 해도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를 덜 줬을 수도 있죠. 그러한 부분들 640억이면 한 60억 정도, 그 정도를 덜 주고 살 수도 있어. 600억이면 한 뭐 580억, 뭐 그 정도 손해 봤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시장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인분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분은 뭐 4,000원짜리를 왜 12,800원에 사냐 막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4,000원짜리 단순히 보면은 뭐 주가는 4,000원이긴 한데 그 뭐 12,800원에 사면 바보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는 머큐리라는 기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지배 구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SK 하이닉스 주가가 뭐 15,000원, 이렇게 뭐 16,000원 막 이랬을 때 그걸 뭐 22,000원, 뭐 23,000원 막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렇게 해가지고 인수를 하겠다,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되는 부분들. 그게 경영권 프리미엄도 다 있고요. 경영권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30% 정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거는 경영권 프리미엄에다가 기업을 하나 더 받는 거잖아요. 기업을 두 가지 기업을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파워넷이 인수를 한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은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코스닥, 코스피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혼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뭐 시장 상황이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예로 들면은 지금 뭐 그 몇 년간 최저치인데요. 뭐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죠. 이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이 지금 근 2년, 자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근 3년 정도, 2년이죠. 2년간 최저치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코스닥 역시도, 자 코스닥도 근 거의 지금 4년 정도 최저치네요. 4년 정도 최저치, 코스닥 150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아이즈비전이 인수하고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과는 조금 거리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12,800원에 뭐 640억 30% 인수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10% 진짜 비싸게 주고,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그래봐야 10% 정도 덜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10% 아니면은 상황이 안 좋으면은 뭐. 그런데 아이즈비전이 계속 흑자 기업이고, 오지 뭐 그 다음에 머큐리 같은 경우 뭐 광통신 뭐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뭐 파워넷이 그 부분을 지배구조를 받아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거는 뭐 그때 보시면 되고, 시장 상황을 조금 이야기 드릴게요. 파워넷에 대한 이야기는 뭐 지인분이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저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부분을 어제 뭐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을 보면은 이 해외 시장이 가장 중요하죠. 금일 해외 시장 보면은 요게
S&P예요. 지금 S&P 0.42% 정도 상승하는데 전일 많이 빠진 부분에 의해서 금일 조금 못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다우지수 0.3% 정도, 이 전일 3.4%가 빠졌는데 그 징을 0.3% 정도, 뭐 40% 정도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일정 부분 일봉상 조금 올라오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못 올라오고 있죠. 지금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못 올라오고 시장에서 계속 꾸물거리고, 뭐 아래 공포다라고 해가지고 뭐 미국의 이게 2년물인가요? 2년물, 10년물 국채가 가격이 뒤바뀐 부분들, 그러니까 장기물이 장단기 그 국채가 금리가 역전 현상이 미국 같은 경우 2년과 10년물이네요. 2년물, 10년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3년물이죠. 3년물. 우리나라하고 조금 틀리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전일 3.5%가 빠졌는데 금일 0.2% 정도, 3.5%나 빠졌어요. 전일. 이런 부분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홍콩 H지수 같은 경우가 금일 전일 야간에 엄청 빠져가지고 금일 시가부터 해서 쭉 빠졌다가 9,700까지 빠졌다가 뭐 한 1.5% 정도 빠졌나요? 금일 최저가가 1.5%인데 뭐 거의 보합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부분들이 금일. 근데 내일 만약에 그 부분을 또 깬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부분들이죠. 국내 시장이 어떻게 될지. 국내가 좀 모멘텀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도 금일 급락했다가 거의 전일 시가 정도, 전일 종가 정도로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보시면은 3.11%가 급락했다가 금일 한 1.96%까지, 지금 현재 1.96%까지 올랐다가 막 얘네들 변동성이 3.11%에서, 그러니까 전일 종가 그러니까 빠진 전일 다 빼고 전전일 종가 정도 수준. 그러니까 얘네들은 3시부터 이 지수가 3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4시 30분부터 그 다음날 3시 10분까지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장은 뭐 이게 안정적이다, 뭐 일본장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일본 니케이 지수가 2만 포인트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2만 300포인트 정도인데 엄청나게 빠졌어요. 국내는 그때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막 국내는 조금 올랐었거든요. 보시면은 이 부분 보시면은 국내는 일정 부분 올라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바닥에서 올라오죠. 코스닥 150 차트 정도 보면은 이만큼 올라오고, 900포인트,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환율 1200원, 원달러 환율 12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거 맞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 드렸고요. 그러니까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봐요. 이게 전저점을 붕괴한다라고 하면 난리 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용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 신용이 뭐 10조에서 2조가 뭐 신용이 10조만 되지가 않아요. 그거는 뭐 금융 무슨 통계 이런 게 뭐 잡힌다 그래가지고 지금 신용은, 금융권의 신용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뭐 신용이라는 부분이 실제 걔네들이 보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보는 신용은 어떤 식으로 보냐면, 스탁론 같은 경우 이거는 잡히질 않아요. 스탁론이라는 부분은 각 증권사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증권사에 무슨 그러니까 신용 빌려주는 업체가 따로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증권사 협의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권사 쪽은 알 수 있죠. 증권사 그 빌려주는 업체들 그러한 정보를 공유를 하는데 개인한테 그걸 절대 공유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이고 공매도 입장에서는 그게 주 수익 모델인데 절대 공유 안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해요. 그러니까 400%까지 빌려준다, 뭐 300%막 이러한 스탁론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증권사 신용 뭐 40% 증거금이면 2.5배까지 그러한 증거금 신용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뭐 미수 뭐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 미수 같은 경우는 이제 3일 미수니까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신용으로 보면은 뭐 스탁론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막 점조직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돈이 얼마가 될지 정확한 집계가 안 돼요. 집계를 안 하죠. 기관이나 외국인은 왜 집계를 합니까? 알면서도 그냥 그러한 부분을 묵시적으로 간과하고 있고, 개인들은 그러면 10조 정도에서 지금 2조가 털렸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절대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보다 더 큰 게 스탁론. 보통 분들은 스탁론 많이 써요. 제가 이제 트레이딩 룸 있을 때 스탁론을 쓰셔가지고 손실을 되게 많이, 그때 당시에 이제 MBC 파업할 때 MBC에다 스탁론을 어마어마하게 썼는데 거의 반대매매 나가는 수준까지, 그게 반토막 일보 직전까지 가가지고 그때 막 간당 할 때 막 고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었거든요.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스탁론을 그때 썼다고. 그게 뭐 레버리지 300배짜리 300%짜리 스탁론이었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간당간당했던, 하루하루 간당간당 하다가 한 달 조금 지나가지고 취업하셔가지고 나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시장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인데, 또 주말에 이 정치적 이슈도 조금 있어요. 주말 18일, 그러니까 8월 18일 날 주말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와 홍콩 집회거든요. 홍콩 집회를 또 연다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이 오늘 일정 부분 시장을 돌려세운 8월 15일 시장을 돌려세운 부분들은 뭐냐 하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시장에다가 전날 뭐 파웰 의장을 엄청나게 비판하면서 금리 인하를 빨리 했어야 되고 빠르게 많이 했어야 되는데 너 때문이다 막 그러면서 시장, 그건 폭락을 좀 가속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었고, 오늘은 끝나고 나니까 뭐 트윗에다가 시진핑한테 보내가지고 따로 만나가지고 한번 만날 용의가 있다, 홍콩에서 우리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그렇게 했더니, 뭐 중국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주의해라, 무력 진압하지 말고 주의해라 이런 식으로 그걸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고지고대로 우리는 뭐 법에 의해서 그걸 하겠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일정 부분 홍콩이 안정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게 보이고, 또 금일 뭐 비행기가 제대로 뜨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홍콩 안정화를 호재로 보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그런데 그게 또 18일 날 홍콩의 대규모 또 시위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주말이니까 일요일 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또 긴장하는 부분들이 있죠. 뭐 그러니까 지금 못 올라요. 이 보시면은, 자, 시장 상황이 전일 이렇게 3%가 빠졌으면 일정 부분 올라야 되는데 못 오르잖아요. 못 오르는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래 공포, 3년물과 10년물 미국 국채가 역전 현상이 되었다라는 부분들, 뭐 아래 공포, 디플레이션의 공포, 그 경기 침체의 공포라고 하죠. 그러한 부분들, 이게 이제 일정 부분 고점이 이제 꺾이는 상황이 아닌가 막 그러고, 이럴 때 한번 후려치고 거기서부터 이제 질질 끌다가 한번 큰 게 한 방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가 참 이 부분을 속된 말로 제가 말씀드리면 더럽게 재수 없는 한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남들 다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남들 올라갈 때 신저가 가고 있고,
여기서 미국장 꺾이고 전 세계 증시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올라갑니까? 우리나라 뭐 통뼈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뭐가 좋은 게 없으니까 반도체 경기 꺾이면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주들 뭐 여러분들 지금 하듯이 동전주들이나 하고 있고 짤짤이나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돈 있는 분들 제가 금일도 이제 몇 분한테 안부 인사 겸 해가지고 인사를 조금 드렸는데 자산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냥 편안해요. 편안하고 뭐 아예 신경을 안 쓰니까 뭐 주식시장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야말로 가장 진짜 편안한 부분들. 그리고 금 같은 경우 금값이 뭐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뭐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달러 자산으로 바꾼 부분들도 있고 그것도 뭐 수익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수익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수익이라기보다는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 이분들은 뭐 1150원 뭐 1100원 이때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달러를 항상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돈 있는 분들.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해가지고 사모펀드에 뭐 72억 뭐 설정액을 뭐 100억 정도를 거기다가 뭐 하는데 뭐 72억이 들어가고 뭐 다 그래요. 다 지금 뭐 강남 좌파 믿을 만한 놈들 한 명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돈에는 믿을 만한 놈들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믿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돈에는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뭐 장하성이니 뭐 해가지고 경제 부의 분배 그러면서 본인의 아파트는 따블로 오르고 뭐 그러한 부분들 다 그래요. 이게 돈에는 뭐 교수하면서 뭐 70억 50억 70억 법니까? 교수가 못 벌어요. 제 주위에서도 뭐 연구원 있고 뭐 빚 좋은 개살구거든요. 다른 부분에서 돈을 버는 부분들이지 뭐 월급 가지고 생활하는 원래 월급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그 교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돈 버냐? 연구비 타먹잖아요. 연구비 정부에다 신청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해가지고 타먹는 부분들 그 외에 뭐 편안하죠. 뭐 그러한 부분들로 돈을 벌기보다는 일정 부분 좀 기회가 많죠. 기회가 많고 자기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기업체 끼고 뭐 연구한다 그러고 요즘에 특례 상장 뭐 이러한 제도들 그 의료 뭐 그러한 부분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부분들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그 서민들이 봤을 때는 사기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될 때 사기적인 부분들, 개인들은 할 수 없는 부분들, 서민들은 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이런 게 기득권의 특권이에요. 기득권의 특권이고 이게 뭐 좌파든 우파든 다 똑같아요. 그거를 돈에는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뭐 우파를 보건 좌파를 보건 간에 돈에는 피도 눈물도 없고 자기의 이익만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느끼면서 먹고 튀는 부분들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게 먹고 튀는 부분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들 뭐 보면 다 먹고 튀는 거예요. 뭐 보시면은 이런 거 이렇게 가다가 세력들이 빠져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력들도 지금 못 빠져나왔어요.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한 번씩 튀긴 다음에 먹고 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시라고 해서 기회가 왔을 때 급락하다가도 한 번씩 튀어나갈 때 그때 먹고 튀시고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현금 잘 챙겨가지고 은행에다 집어넣어라. 은행도 예금자 보호 5천만 원까지 되니까 여러 은행에 분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 되면 돈을 빼가지고 금고에다 집어넣든가 아니면 달러 자산으로 바꾸든가 뭐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자들의 일면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십시오.